그림과 같이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때 가로등의 간격은 무슨 수열을 이루든가? 참고로 등차 수열은 22468과 같이 이웃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24816과 같이 이웃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정답은 1번, 2번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유클리드 기하학의 관점이라면 정답은 1번 등차 수열입니다. 하지만 도로의 입구에서 가로등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죠. 가로등의 간격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화가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2번 등비수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실제 거리와 보이는 거리는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수용시켜 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천재 화가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림의 입체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스콜라 철학의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입니다. 예술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세의 그림은 교회에서 만든 팜플렛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20년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의 성 요한 세례당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시연을 합니다. 성당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과 거울에 구멍을 뚫어 실제 성당과 비교하는 시연이었는데, 그 정교함은 오늘날 인스타에서 유명한 트리가트처럼 실제 건물과 혼동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기하학에 정통했던 그가 원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브루넬레스키는 원근법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제자였던 화가 마사초는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으로 스승의 시연에 보답합니다. 이는 원근법을 사용한 최초의 그림으로 남아있죠. 브루넬레스키의 계승자 알베르티는 회화의 시작을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라고 언급합니다. 원족 꽃미남 나르시스가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물에 들어가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고 그게 바로 수선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회화는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싶은 나르시시즘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알베르티는 역대급 미술 이론서 회화론에서 시선을 직선으로 처리하는 선형 원근법 투시법을 소개하며 원근법을 처음으로 이론화합니다. 거장들이 물꼬를 트면서 이제 그림은 관찰자의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일정한 간격의 가로등이 도로의 입구에서는 등비수열로 보이는 것처럼 무한히 뻗은 철길은 평행선이지만 결국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근법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물의 크기는 관찰자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며,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사물은 하나의 점, 소실점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1번은) 1300년대 초반에 제작된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 2번은 1400년대 중반에 제작된 델 카스타뇨의 최후의 만찬, 3번은 1400년대 후반에 제작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작 순서는 1, 2, 3이죠. 순서대로 점점 생동감과 입체감이 두드러집니다.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은 천정에 원근법이 반영되었습니다. 밥상에는 원근법이 어설프게 반영되어 곧 흘러내릴 음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카스타뇨의 최후의 만찬은 내부에 원근법이 반영되어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가장 유명한 이 그림에는 예수님을 소실점으로 하는 원근법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3대 화가 중 막내인 라파엘로에 이르면 원근법은 절정을 이룹니다. 아테네 학당은 두 주인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라파엘로가 스티커를 붙여준 것도 아닌데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유는 두 사람을 소실점으로 하는 원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독일의 화가 알브라이트 듀러는 목판화로 원근법을 활용한 투시도를 그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투시도 매뉴얼이었죠. 예술은 수학에 위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원근법은 새로운 수학을 탄생시키죠. 수학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클리드 선생님. 유클리드 원론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그는 광학이라는 책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원근법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눈은 자신을 꼭지점으로 하는 원뿔 안에 있는 물체를 본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화가들은 물론 수학자들도 유클리드의 생각을 그림과 연결짓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들이 입체적인 그림을 쏟아내자 유클리드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재 수학자들이 등장합니다. 17세기 초 케플러의 타원 궤도의 법칙으로 유럽의 수학계는 원뿔 곡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뿔 곡선이란 2차 곡선, 즉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의미하는데 원뿔 모양의 광선에 도화지를 대면 만들어지는 단면입니다. 프랑스 파리과학 아카데미의 멤버 데자르그와 파스칼은 원뿔 곡선과 원근법의 관련성에 주목합니다. 1939년 수학자이자 건축가 데자르그는 평면과 원뿔의 교선에 관한 논문과 함께 데자르그의 정리를 발표하죠. 두 삼각형에 대응되는 꼭지점을 잇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대응되는 변들의 연장선의 교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여기에 데자르그의 조카뻘이었던 16살의 파스칼은 원뿔 곡선 실론이라는 책과 함께 파스칼의 육각형 정리를 발표합니다. 원뿔 곡선에 내접하는 육각형에서 세 쌍의 대변의 연장선의 교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 빔 프로젝트가 빛을 쏘듯이 선분을 연장시키는 사형기하학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두 평행선은 만나지 않지만 사형기하학에서는 원뿔의 두 모선이 꼭지점에서 만나듯 두 평행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학자들은 이를 소실점 대신 무한원점이라 부릅니다. 데자르그 정리와 파스칼의 정리는 건축학과 기계공학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몽주와 제자 퐁슬레는 사형기하학을 활용해 공간을 평면으로 옮기는 화법기하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과 선박, 비행기의 설계도를 보고 3D 입체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입체의 겨냥도와 고등 기하 교과서의 정사형은 초급 화법기하학의 일종입니다. 1872년 역대급 기하학자 클라인은 23살의 나이에 에를랑겐 교수로 취임하면서 에를랑겐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는 기하학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땡땡 기하학이란 땡땡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사형기하학이란 사형 변환에 의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직각 삼각형의 그림자는 직각이 둔각이나 예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형기하학의 대상이 아니죠. 이후 도형을 주물러도 변하지 않는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 위상기하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커피잔과 도넛이 같아지게 되죠.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